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3주차에 해당하는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벌써 학기 말이 되어서 다음 주면은 마지막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2주 뒤에는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에 확정된 일자,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가 공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뤄야 할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재 철학의 향기와 나와 있는 그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그 챕터하고, 또 하나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 뮤지컬 영화죠. 오즈의 마법사를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과제로서 또한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선 오즈의 마법사 뮤지컬 영화죠. 굉장히 오래된 오즈의 마법사 이 뮤지컬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미 저작권이 해제되어 있어서 오래된 영화다 보니까 이 뮤지컬을 유튜브에서 디즈니의 피노키오나 마찬가지로 오즈의 마법사라고 치면 무료로 자막과 함께 전 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오즈의 마법사와 관련해서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이제 도로시가 에메랄드 시티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도로시가 이제 행복을 꿈꾸면서 소도시에서 살고 있었죠, 미국에. 여기서 도로시는 캔자스주에 미국에 살고 있는 중산층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여러분에게 문제 중에 하나는 등장인물들이 이제 허수아비하고 그림에도 보듯이 양철나무꾼 그리고 사자가 나오죠. 자, 그럼 이 등장인물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우선 사회적인 계층으로 치면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 또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한다면 한 개인이, 예를 들면 해리 장애를 앓고 있는 개인이 해리성 인격 장애를 예를 들면 앓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중인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도로시 한 개인을 거기 대입시켜서 도로시가 분열된 인격으로서 나타났다라고 만일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허수아비하고 양철나무꾼 그리고 사자가 각각 의미하는 한 개인의 자아의 측면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철학적인 의미, 우리가 이 등장인물들이 갖고 있는 이 분열된 자아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이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 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오즈의 마법사를 한번 잠깐 해설해 보자면 1939년에 나온 뮤지컬이죠. 주디 갈란트가 주연을 맡았는데 최근에 이제 주디라고 하는 역시 영화가 최근에 상영된 게 있죠.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봤을 수도 있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디의 말년에 어떤 비참한 어떻게 보면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그의 삶의 여정을 담고 있는데, 사실 주디 갈란트가 17세 때, 17살 때 이 작품에는 이제 등장하고 있고, 주디라는 영화, 최근에 나온 영화는 이제 아주 말년에,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 공연 뭐 이런 모습을 이제 담았던 영화 같은데요. 사실 좀 아이러니한 것은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사실 도로시가 에메랄드 시티라고 하는 이 큰 도시죠. 자본주의가 아주 발달한 이 산업사회에서 뭐 오늘날 치면 뉴욕이라든가 아주 뭐 큰 LA라든가 아주 큰 도시에 가서 결국은 성공을 꿈꾸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그 시골 중산층의 캔자스주에 살고 있었던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던 도로시가 사실 에메랄드 시티에서 도착해가지고는 사실 실망하죠. 실망하고
비인간적이고 어찌 보면 기계 문명이 발달한 그 도시 안에서 오히려 진정한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거기 보면 이제 마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오늘날 뭐 자본주의의 마법이라고도 상징화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고 또는 뭐 기계 문명 속에서 또 인간 소외가 심각한 현상을 어떤 또 대도시 안에서의 범죄라든가 비인간적인 이런 인간에 대한 어떤 착취라고 할까 노동자들을 또 그 자본가가 지배하는 이런 또 권력자가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을 말하자면 관리하고 지배하고 상품화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행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없었고 그래서 도로시가 이제 꿈에서 깨면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진정한 이제 주위 사람들과의 또 관계 안에서의 행복을 다시 발견하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거기서 이제 찾게 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스토리는 아이러니하다는 것은 그런 그 극 중에서의 17살 때 주디의 깨달은 그 내용과는 달리 그의 진정한 실제 삶은 그 주디라는 영화가 최근에 보여주듯이 마약에 찌들고 여러 번의 결혼 실패와 그래서 결국은 그 중독으로 중독으로 죽은 것으로 돼 있죠. 자살이라고도 볼 수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애매한 죽음이지만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었는데 그 현실의 삶에서는 도로시가 결코 그 에메랄드 시티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을 전전하고 다녔고 또 여러 번의 그 배우들이나 또는 여러 다른 사람들과 이런 그 인간관계 안에서 감독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보기에는 시달렸던 것 같고 결국은 이용당하고 소모품처럼 버려진 그런 퇴물이 된 배우로서 늙은 배우가 되고 나서는 이제 인기도 없고 그래서 아주 그 허름한 뭐 작은 이런 그 술집이나 이제 이런 데 가가지고 공연을 하면서 전전했던 것 같아요. 말년을. 그러면서 이제 비참한 말로를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극 중에서 에메랄드 시티에 가가지고 실망한 후에 고향에 와서 깨달았던 그 삶의 어떤 본래적인 인간다운 삶의 어떤 실존의 모습을 현실의 삶에서는 도로시 자신이 즉 주디 갈란트 자신이 살아내지 못했고 실현하지 못했던 것 같다. 오히려 에메랄드 시티 안에 갇혀서 하나의 상품으로서 사용되다가 결국은 버려진 이용 가치가 없자 버려진 이런 그 비참한 소모품처럼 내팽겨쳐진 삶을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과 이 극중의 스토리가 좀 이율배반적으로 좀 모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등장인물 양철나무꾼 그리고 허수아비 그리고 사자.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회적인 이제 해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황금 만능의 이런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어른을 위한 동화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 원작이 오즈의 마법사의 이 원작은 1900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딱 20세기가 시작하는 해인 1900년에 이제 The Wizard of Oz라는 이름으로 작가인 그 프랭크 바움이 이것을 써서 출판한 이런 동화인데 원래 프랭크 바움은 정치적인 입장을 또 가지고 있었던 정치가이기도 해서 오늘날의 평가는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이런 측면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모순적인 정치 입장을 또 공존하는 그런 두 개의 대립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기 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해리장애 얘기를 했는데 해리성 인격 장애가 이제 다중인격이다, 이중인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프랑크 바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이런 이중성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보적인 성향을 대표한다는 것은 여기 보면 여주인공을 이 시대에는 사실 이런 17살의 이런 소녀
여기 보면 사실 친아버지와 어머니도 없는 걸 봤을 때는 고아라고 보여져요. 고아고 아주머니나 할머니 같은 분에 의해서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분에 의해서 키워지고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캔자스주의 그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고 어머니가 아니고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17살짜리 고아 소녀를 갖다가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이런 소설이나 이런 그러면서도 또 매우 우리가 사자라든지 양철나무꾼이나 이런 허수아비를 오히려 리더해 나가는 아주 그 중심 역할을 하잖아요. 이 한 팀을 이룬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맞으면 대장 역할을 할 만큼 이렇게 소녀를 중심 인물에 세운다는 것은 매우 진보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게 아닌가.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여성의 정치 참여라는 것이 거의 제한되어 있거나 어려웠던 상황이고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시절에 이런 소녀 가장이 소녀인 그 17살 고아인 그 소녀를 여기서는 이제 주디 갈란트가 역할했던 이 도로시가 주인공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오늘날 치면 약간의 페미니즘적인 성향도 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매우 보수주의적인 또 성향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종차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이렇게 백인에 대해서는 아주 소녀나 이런 여성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굉장히 인정하는 데 반해서 흑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별적인 그래서 마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흑인들은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백인들의 어찌 보면 그 인권을 이 흑인의 인권을 상당히 무시했던 이런 오늘날도 지금 그 미국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백인 경찰에 의해서 흑인이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인권 탄압 내지는 인종차별적인 이런 요소를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보수주의자다라는 또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양면성을 가졌던 정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이 오제 마법사의 원작자인 프랭크 바움이라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자 우리가 사회적인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이런 과학기술 시대에 이런 발달된 문명 안에서 물신 숭배를 하게 된 것이라는 거고 결국 거기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계층 갈등이 또 심화되면서 결국은 노예제 사회였던 고대나 중세처럼 어떻게 보면 농노가 그 영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과거에는 이제 노예가 귀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이런 그 고대나 중세의 이런 봉건제 사회 못지않게 오늘날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돈을 가진 자가 돈을 갖지 못한 자를 착취하거나 상당히 그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성의 소외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착취라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무시라는 뭐 갑질이라는 또 형태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이 자본주의 또 금권 사회라는 거죠. 돈이 권력이 된 사회인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오늘날 철학으로 보자면 이제 비판 이론과도 연결고리가 있겠죠. 그래서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그 계몽이 갖고 있는 모순, 그 변증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순을 포함하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계몽의 변증법은 어떻게 보면 계몽이 갖고 있는 역설이나 모순을 지적한 비판적인 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계몽의 변증법이. 그래서 계몽이란 말이 사실 그 어원 안에 인라이트먼트라는 게 빛이란 말이 들어간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몽매하면서 지식 사회로 나가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 자체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반해서 현실을 봤을 때는 그 어둠에서 빛으로 간다라는 이 내용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다시 또 무지몽매함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어둠으로 이 사회가 비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 대도시 뒷골목을 봤듯이 보여주듯이 상징적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할렘가나 이런 것들이 뒷골목의 풍경이 보여주듯이 악취가 넘친 쓰레기가 넘쳐나고 살인과 또는 뭐 방화와 무슨 약탈과 자 이런 범죄가 들끓는 이런 그 대도시 뒷골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빛을 향해 나간다고 했고 인간 사회가 이제 하나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 기대와는 달리 현대 산업 사회라는 것이 결국 인간성의 소외를 낳고 물신 숭배 속에서 인간이 종속되는 노예화되는 자, 이런 하나의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제 노예화가 이루어지고 비참한 계층 차별도
발생하는, 자, 이런 사회가 됐다는 거죠. 불평등한.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봉건제 사회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인권이 탄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착취와 소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의 이제 그 고대나 중세와는 다른 의미에서 이제 그 물신숭배라는 신화 안에 인간이 종속되고 마는, 자, 이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는 이제 비판이 이제 비판 이론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자, 그래서 허수아비가 상징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몰락한 농민 계층, 특히 캔자스를 중심으로 해서 보자면 캔자스주가 이제 중심에 해당하고 중간 계층을 해당하면서 지도상으로도 미국의 그 남부 지역을 보면 농민 계층이 상당히, 그래서 노예제를 굉장히 옹호했던 것이 남부였던 이유는 그 대농장을 거느렸기 때문에 그 토지를 가진 자가, 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많은 농산물을 재배할 때 그 대농장을 거느리면서 거기 노예가 필요했죠, 노동력이. 그래서 남북전쟁 당시에 이제 그 남부 쪽에서는 노예제를 찬성했고 북부 쪽에서 이제 노예 해방을 주장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남북전쟁이 이루어졌었는데 미국에. 그래서 아무튼 농민은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남북전쟁 이후 그렇고 또 이 당시에 이제 몰락하게 됐는데, 그 계기는 우리가 역사적 사건으로 보자면 그 오즈라는 마법, 오즈의 마법사의 그 오즈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이 영어의 OUNC, 오운스라는 말에서 왔다는 말이 있어요. 오제트라고 써있는 이 오즈가. 왜냐하면 미국에는 금과 은을 재는 화폐 단위가 오운스라는 거죠. 이렇게. 그 오운스, 금, 은을, 화폐를 단위가 되는 금과 은을 재는 단위인 오운스에서 오즈라는 말이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화폐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 에메랄드 시티가 상징하는 것도 뭐냐면 그린백이라고 하는 지폐가 이제 발매가 됐는데, 그것은 남북전쟁 당시에는 1862년에 미 연방정부에서 이제 발행을 했고, 그래서 그린백이라는 것은 이제 화폐 뒷장이 초록색으로 인쇄된 화폐가 새롭게 화폐 개혁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시중에 풀렸는데, 이 그린백 지폐를 주로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뉴욕이라든지 저 북부 지역이었다는 거죠. 거기가 이제 부자 동네잖아요. 또 백인들이 살고 있고, 이 남부 지역은 사실 이제 흑인 노예를 거느린 이 남부 지역은 그래서 농사꾼들이 주로 있었다면, 북부 지역은 금융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공업이 발달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북부 지역의 대도시에서만 이런 뒷장이 초록색으로 인쇄된 새로운 화폐 개혁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폐를 주로 사용했고, 이 남부 지역의 농민들은 거의 옛날을 쓰던 화폐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이제 소용이 없는 게 돼버리죠, 화폐 개혁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폭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재산 자체가 아주 그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그 옛날 지폐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농민들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1893년에는 그 은본위제를 아예 폐지하고 금본위 화폐제도를 도입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노란 벽돌길이라는 이제 그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 그 주디 갈란트 도로시가 이제 폭풍, 허리케인 같은 폭풍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집이 날아가서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먼치킨들이 사는 도시인데, 이 먼치킨이라는 것은 위성도시를 뜻한다고도 볼 수 있고, 이 먼치킨이 사는 도시는, 이 먼치킨은 그러면 위성도시에 살고 있는 어떤 졸부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의 위성도시죠. 그 대도시로 가는 길목에, 즉 에메랄드 시티로 가기 위한 그 길목에서 위치하고 있는 이런 도시들을 이제 위성도시라고 한다면, 그 먼치킨들은 이제 졸부를 상징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부산도 양산이라든지 이런 김해나 기장 쪽을 우리가 위성도시라고 한다면 거기가 이제 땅값이 오르죠. 예를 들면 부산이 뭐 큰 일이 벌어지고 여기서 무슨 행사가 있고 부산의 어떤 그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그 주변에도 땅값이 상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먼치킨이라는 것은 이제 졸부가 된, 왜냐면 이제 거기 난장이들이 사는 도시라는 것은, 대도시에는 이제 키가 큰 거인들이 산다면 이 위성도시는 이제 난장이로서 표시돼서, 사실 대도시에서 돈을 버는 증권이나 이런 사업을 해서 버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 도시로 치면은 이 위성도시에서 버는 그 경제력이라는 것은 그거에 비하면 매우 작잖아요. 그래서 졸부가 됐지만, 그러나 작다 해서 아마 상징적으로
난장이들의 도시로 그려진 것 같고, 근데 이 먼치킨이 살고 있는 도시로부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먼치킨들이 또 거기 이제 또 착한 마녀가 나와서 자 에메랄드 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 노란 벽돌길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한 근본이 화폐 제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남북전쟁 전까지만 해도 은본위 화폐 제도를 했던 것을 1893년부터는 이제 은본위를 대신해서 근본위 화폐 제도로 바꿨고, 이런 근본위 화폐 제도가 이제 1970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달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오늘날 경제의 중심이 되는 이 달러화가 모든 경제의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잖아요. 이 달러 제도라는 게 이제 1970년에 만들어졌고, 1970년 이전에 1893년에 이제 근본위 화폐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은본위에서 과도기의 근본위, 그 다음에 달러로 가는 이런 미국의 이제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오즈모 합사는 근본위 화폐 제도로 바뀌어졌던 당시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원작자인 프랭크 바움은 이 근본위 화폐 제도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근본위 화폐 제도를 상징하는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이 노란 벽돌길을 따라서 저 대도시, 공업과 상업이 발달한 저 대도시로 갔을 때 오히려 거기서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깨달은 게 아니고 인간의 소외를 깨닫고 또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거기 나쁜 마녀들이 창궐한다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그것이 아마 범죄라든가 이런 어떤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들끓는 어떤 부도덕하고 상당히 이제 인간성이 타락한 이런 모습을 대도시에서 이제 그래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이제 상징화한 것이 이제 마녀들이 창궐한다라는 것으로 이 동화에서는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근본위 제도라든가 이런 그 상업과 산업이 발달한 이런 과학기술 사회에 대해서 이 작가인 프랑크 바움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입장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실존 철학이나 비판 이론가들의 입장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공유되는 면이 있을 것 같다.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자,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여기 이제 허수아비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나 했는데, 농민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근데 몰락한 농민을 상징한다. 그래서 허수아비는 여기서 뇌가 없는 것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양철나무꾼은 노동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허수아비는 그 당시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그 화폐 개혁이 이렇게 근본위로 바뀐다는 것 자체를 몰랐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많은 토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옛날에는 많은 이제 은을 중심으로 하는 화폐 제도에 한해서는 은도 많이 소유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랬는데 그 중요한 게 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근본위로 바꾸면서는 결국 금은 전혀 소유하지 못했던 이 농민들은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저 대도시의 뉴욕이라든지 이 대도시의 자본가들에게 결국은 뭐 농락당하거나 또는 이제 뭐 그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이 싼 땅값도 이제 말하면 하락하고 말았을 테니까 남부 지역의 이제 대토지를 갖다가 인수해 가버리고 결국 헐값에 넘겨야 하는 이런 이제 처지로 전락하면서 결국 찢어진 이런 그 천을 뒤집어 쓰고 있는 뇌가 없는 허수아비의 모습으로 이제 그려진 것이 바로 이런 남부 지역의 농민들이었다. 몰락한 농민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양철나무꾼은 그 당시에 그 대도시에 또는 이제 중소도시에서 산업사회 속에서, 공장 노동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심장이 없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죠, 여기서는. 그 노동자들이 심장이 없다는 뜻은 결국은 어떤 아름다운 취미 생활이라든지 또 예술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가도 없고, 그 9 to 5로 그냥 기계처럼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차리 채플린의 그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결국 9시부터 10시까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 가가지고는 톱니 하나, 나사 하나 쪼이는 이 컨베이어 벨트에 앞에 앉아가지고서 똑같은 작업을 30년, 40년 은퇴할 때까지 하는 것이 이제 노동자인데, 그래서 이제 삐걱삐걱 잘 움직이지 못하는 팔과 다리로 이제 여기 상징돼서 나오는 것은 그게 이제 뭐 똑같은 작업만 하다 보니까 뭐 그 관절과 이 신체가 또 뭐 어떤 마비가 오는 이런 것으로 이제 여기는 그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기계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건 점점 낡아지는, 그래서 기름칠을 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는 기계처럼
이 낡은 이제 기계처럼 사용되다가 결국은 버려지는 부품처럼 사용되다가 하나의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은 결국 그 부품과 동일시 돼 버리고 결국은 마치 그 하나의 부품이 고장 나 버리면 다른 부품으로 대체하듯이 그 부품을 조립하는 그 노동자가 이제 늙어져 가지고 삐걱삐걱거리고 관절염이 오고 예를 들면 산업재해를 당해 가지고 어떤 불구자가 되거나 이럴 경우는 얼른 이제 다른 젊은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도 그런 자동차 부품하고 다를 바 없는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하는 이 공장 노동자는 결국 부품처럼 또 사용되다 버려지는 자 이런 모습을 이제 양철 나무꾼 삐걱거리는 양철 나무꾼으로 상징화한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심장이 없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유가 없는 것이죠. 인간다운 삶을 살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 양심적인 어떤 결단이라든가 본래적인 본래적인 실존을 일반 실존 철학자들이 말하는 본래적인 실존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능력이라든가 또 그 예술적인 취미 이런 그 도덕적인 그 인격적인 자신의 삶을 성숙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꼭 필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이제 취미 활동이고 예술적인 체험이고 예술 활동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상하고 또 참여하고 창작을 하거나 또 여기에 취미 활동을 하는 이런 능력 자체를 상실한 그런 여유 자체를 상실한 자 이런 것이 이제 심장이 없는 것으로 그려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겁쟁이 사자인데, 또는 정치가, 지도자들, 그러니까 엘리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게 여기서 이제 겁쟁이 사자인 것이죠. 왜냐하면, 클리블랜드 대통령 시절이라고 하는데, 이 시절이, 그 근본위 화폐제도를 개혁한, 그 대통령의 이 정책에 대해서 그 프랑크 바움은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그러나 당시의 정치가들은 국회의원님들이나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하더라도 결코 이제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제대로 떳떳하게 내세우지 못했고 그래서 프랑크 바움이 볼 때는 그것은 겁쟁이 이빨 빠지고 발톱도 없고 이빨도 빠진 겁쟁이 사자에 불과한 것처럼 이제 그려놓은 것이 이제 그 당시 어떤 지식인들이나 정치가들, 엘리트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능력을 상실한 엘리트들을 이제 겁쟁이 사자로 그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회 계층적인 해석인 것이죠. 농민 계층, 노동자 계층, 그리고 엘리트, 지식인 계층.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오제 맙사에 등장한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심리적인 하나의 해석으로 보게 되면 이게 여러 사람이 아니라 여러 계층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도로시 자신의 어떤 분열된 자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오즈의 마법사라는 것이 결국 에메랄드 시티에 가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고, 근데 오즈의 마법사는 아까 오즈라는 게 이제 그 온스, 금을 재는 화폐 단위라고 했는데, 그걸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오즈가 거기서 왔다고 했는데, 온스에서. 그 오즈의 마법사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본주의의 어떤 마법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그 얘기는, 또는 과학기술 문명의 어떤 이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즈의 마법은. 그리고 이 오즈의 마법사는 그러니까 자본가나 아니면은 뭐 과학기술자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오즈의 마법사가. 그래서 이 여기 영화에서 보면은 그 에메랄드 시티에서 만난 오즈의 마법사는 사실은 사기꾼이죠. 결국은 자기가 이제 마법사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과학기술의 능력을 가지고서 어떤 환상적인 이런 홀로그램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자기가 뭐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지만 환상을 불어넣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의 환상일 뿐이고 진정한 어떤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의 삶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진정한 어떤 능력을 가진 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과학기술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현혹해서 어떤 환상을 심어주고 자기가 어떤 마법사인 양 행세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기술자로서 나타나고 있는 게 이 영화에서의 오즈의 마법사다. 그런데 이제 그 심리적인 해석을 참 아까 한다고 그랬죠. 이 등장인물들은 사실 도로시 자신의 분열된 자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치유되는 과정을 이제 하나의 이 오즈의 마법사라는 이 그 에메랄드 시티로의 여행과
고향으로의 귀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다중인격, 해리성 인격 장애라고 할 수 있는 또 뭐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자기의 과거 전부를 잃어버리거나 또 특정 기간의 기억을 망각하는 자 이런 게 이제 해리성 인격 장애인데 뭐 또는 이제 그래서 집을 떠나가지고 기억 상실과 함께 다른 곳에서 이제 방황을 하거나 또 새로운 사람으로 행세를 하는 이런 게 이제 해리성 기억 상실증인데 다중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해리성 인격 장애고 해리성 이제 정체감 장애라고도 하죠. 다중인격은. 그 다음에 이제 주위 환경에 대해서 아주 낯선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갑자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비현실감 장애라고도 하고 해리성 장애 중에서 이제 이인증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도로시가 예를 들면 갑자기 먼치킨 랜드에 떨어진다든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당황해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오즈의 마법사를 향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에메랄드 시티라는 그 가공의 도시를 방문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것을 하나의 꿈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 도로시가 이것은 해리성 기억 상실증에 해당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캔자스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먼치킨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과거의 기억을 상실해버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낯선 느낌이 드는 다른 주위 환경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낯선 이방인처럼 행세했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캔자스 그 고향에 살면서도 마치 자기가 뭐 먼치킨랜드에 왔다고 하고 또 에메랄드 시티에 또 왔다고 하면서 낯선 느낌을 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을 대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비현실감 장애가 되는 것이고 해리성 장애 중에서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의 친구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세 친구가 사실은 한 사람인 도로시의 인격 안에 있는 세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 해석을 보자면 이런 해리성 장애를 앓고 있는 어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이 그 도로시가 그 뇌가 없는 허수아비로 이제 상징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의존적인 성향이랄까 의존성 성격 장애를 하나에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아직도 아이와 같이 결정 능력이 없고 또 어떤 지적으로 어떤 그 정보나 지식이나 또는 깊은 통찰력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뇌가 없는 자기는 이제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와도 같은 마리오네트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래서 이제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허수아비를 이제 그렇게도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 또 부족한 자신의 통찰력과 지혜 또는 지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마리오네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사람에서 조종당하고 의존하고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 허수아비로서 상징할 수도 있고 도로시 자신의 모습 중에서 또 도로시 자신의 하나의 또 다른 인격은 노동자 양철나무꾼이 상징하는 그런 노동자와도 같이 심장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되는 즉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적으로만 장애나 지적으로만 문제가 있어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양심이라고 할까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또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예술적인 취미를 갖고 자 이런 공감하는 능력이나 양심의 이런 그 정의로운 결단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심장이 없는 것으로 그려진 이런 그 로버트와도 같은 양철나무꾼 같은 모습으로 희화화된 것이 자신의 어떤 이런 뭐랄까 결단 능력의 부족, 결정장애라고 할까, 또 어떤 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또 배려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뭐랄까 차도녀와 같은 또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줄 모르고 자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 로버트와도 같은 철판을 깐 로버트와도 같은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희화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인격은 이제 이빨 빠지고 발톱이 빠진 겁쟁이 사자인데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집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소녀들이나 소년 시절에도 보면
엄마 아빠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잖아요. 반찬이 이게 뭐야 하면서 뭐 야단을 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자기 바로 가족들이나 이런 아주 친한 사람에게는 큰 소리 치지만 사실 밖에 사회에 나가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 뒤에 숨는 자 이런 그 겁쟁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서툴고 겁쟁이인 이런 자신의 모습 그래서 그저 집안에서만 호랑이고 그게 종이 호랑이지 바깥에 나가서는 아주 그냥 강아지만도 못하게 그저 남들 눈치 보고 꼬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자 이런 겁쟁이의 모습을 자신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사자의 모습에 투영해서 종이 호랑이 같은 겁쟁이 사자의 모습에 투영한 것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하나의 개인이 갖고 있는 해리성 장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양철나무꾼이 예를 들면 아까 그 심장이 없다, 양심적인 어떤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밖에는 모르는 것이고 도덕적인 어떤 결단을 할 수 없고 행동을 할 수 없는 자 이런 그 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게 되니까 결국은 이거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도 또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아까 겁쟁이 사자의 모습은 사실 허풍을 떠는 것이죠. 자기 집 안에서는 큰 소리 친다는 것은 허풍이죠. 그러니까 연극 속 인격 장애나 성격 장애 그거죠. 그 사실 다른 사람 앞에서 아주 과장되게 자기를 과시하고 하지만 사실은 속이 비어 있는 사실은 이제 열등감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자 이런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연극성 성격 장애를 갖는 사람의 어떤 모습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저 허풍을 떠는 우리가 여기 뮤지컬에서도 보면은 사자가 등장할 때 보면 상당히 이제 자기가 무슨 사자로 허풍을 떨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도로시 앞에서도 꼼짝 못하고 용기도 없고 아주 이빨 빠진 발톱 빠진 자 이런 겁쟁이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철학적인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허수아비로 상징하고 있는 허수아비가 상징하고 있는 이 농민 계층은 이제 뇌가 없다고 했을 때 결국 이 뇌가 없다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그의 인격의 미성숙을 뜻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혜가 부족하다는 통찰력과 지혜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양철나무꾼이 상징하는 것이 노동자라고 했을 때 이 노동자 계층들이 이제 심장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그리고 어떤 양심적인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나가고 행동에 옮기는 자 이런 의지적인 측면에 또 정서적인 측면에서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결핍을 의미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일 수 있겠죠. 사랑이라는 덕목이 결핍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식인 계층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겁쟁이 사자가 이제 이빨과 발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용기가 부족한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도덕적인 그 덕목으로서는. 그래서 지혜와 사랑과 용기라고 하는 이런 덕목들이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피노키오에서 푸른 요정이 얘기했던 인간의 조건, truthful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brave하고 그 다음에 non-selfish한 자 이런 것들을 결국 한마디로 이제 conscience, 양심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그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제 유사하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실되다라는 것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non-selfish하다는 것은 결국 non-selfish한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으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그 다음에 brave한 것은 결국 용기니까 결국 사자가 상징하는 용기와 사자가 결핍되어 있는 갖춰야 할 용기와 그다음에 노동자에게 결핍되어 있는 이 심장이 상징하는 이 러브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non-selfish한 사랑일 수 있겠죠. 자기의 그 일에 몰두해가지고 자기 일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밥벌이만을 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 생존의 수단으로서의 조립하는 그 공정 거기에만 빠져 살아가는 이 노동자의 삶이라는 것은 일 중독에 예를 들면 빠졌다든가 자 이런 삶이라는 것은 심장이 없다고 표현했다는 것은 결국 타인에 대한 배려도 없고 또 여가나 어떤 취미나 또는 어떤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는. 자, 그래서 공감 능력도 상실한 자, 이런 것을 상징할 테니까 결국 자, 이런 것은 이타적인 사랑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뇌가 없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 위즈덤이 없는, 자, 부족한 그런 것을 상징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동화는 결국은 이런 도덕적인 덕목들이 우리 도시로 대변되는 뉴욕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에메랄드 시티가 상징하는 대도시의 차도녀나 차도남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시인들에게, 시민들에게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덕목들이다. 즉 도덕성이 매우 땅에 떨어진 타락한 곳이 대도시와 도시 문명 아니겠는가, 현대사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실존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자신의 삶의 본래적인 그 삶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자신의 현재적인 삶의 모습을 조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의미를 발견하고 어떤 가치를 발견해내는, 자, 이런 의미 치료라는 실존 치료와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본래적인 삶의 모습, 즉 비본래적 실존에서 본래적인 삶, 인간다운 삶, 본래적인 실존으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뇌가 없는 허수아비나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이나 이빨 빠진 겁쟁이 사자는 비본래적인 나의 모습이고, 인간성으로부터 소외된 정말 왜곡된 인간의 모습이고, 여기서 진정한 나를 회복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자, 이런 여행일 수 있겠다. 이 에메랄드 시티로의 여행이. 그래서 고향 상실이라는 것은 이제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해서 이제 그가 실망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상실한 이런 도시인들이 다시 인간성의 고향을 되찾는, 자,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동화가 갖고 있는 실존 철학적인 주제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데거가 현대인들은 고향을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메랄드 시티에 살고 있는 이 도시인들, 현대인들은 고향을 상실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숨겨진 진정한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되찾는, 자,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존재 망각으로부터 존재의 진리를 발견해가는 여정일 수 있겠다. 하이데거식의 해석으로 보자면. 또 프랑클이라는 이 오늘날 철학상담 치료의 선구자가 됐던 현대적인 의미에서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정신과 의사의 해석을 가지고 보자면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자, 이런 여정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노키오와 오즈마법사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본다면 이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살펴왔던 이제 철학자들의 견해와 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기술 문명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문화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판 이론가들이 계몽의 변증법이라든지 도구적 이성 비판에서 보여줬던 그 비판적 시각하고 공유되는 측면이 있다. 미국 사회에서 나타난 어떤 미국 사회의 그 낭만주의 끝에 나타난 동화이긴 하지만 정치가가 쓴, 그러나 상당히 철학적인 이런 비판 이론가들의 시각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가치관이나 이런 문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심의 회복과 인격 성숙에 대한 어떤 요청을 담고 있는 동화인데, 이것은 역시 칸트의 철학, 인간의 사명, 또 이성의 사명이 선의지를 낳는 데 있다라고 했던 그 칸트의 이런 도덕적인 철학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낭만주의, 주의주의자, 주정주의, 즉 심장이 없는, 사랑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이런 정의적인 요소를 상실한 노동자에 대한 이런 비인간화된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사실 낭만주의적인 상당히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서 절름발이가 된 인간의 모습. 자,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이런 주지주의를 중시했던 계몽주의보다는 낭만주의적인 요소하고 통하고, 또 이 시대가 1900년이라는 원작이 만들어진 그때는 결국 19세기로 대변되는 낭만주의의 마지막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존 조명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라는 점에서 실존 철학하고 깊은 연관을 갖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자, 오른쪽의 그림을 여러분이 가운데를 중시해서 십자가 모양, 십자 모양을 딱 중시해서 보면 색깔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점들이.
네, 뭐 이게 원래 움직이는 그림이 아니지만 가운데를 응시하다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아랫말을 표준말로 고치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댕기는데 걸거치서 디게 안 되십니다. 저는 이 부산 사투리를 잘 못 써서 억양을 잘 흉내를 못 내겠는데 자, 이걸 우리가 표준말로 고치면 뭐가 될까요? 네, 다니는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표준말이죠. 아나운서가 말하는. 그 다음에 서로 더해도 곱해도 같은 값인 수들은 뭐 2와 2를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뒤집어도 같은 요일은 일요일이죠. 뒤집어도 같은 과일은 토마토. 자, 다음 숫자 의미는 예전에 여러분의 이거는 잘 모를 수 있겠는데 예전에 삐삐라는 신문물로서 나왔던 게 요즘은 이제 휴대폰을 다 쓰지만 옛날에는 그 흑백 액정에 숫자만 찍혀 나오는 삐삐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삐삐 소리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그걸 걸었던 사람의 전화번호가 뜨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는 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공중전화나 다른 사람의 전화를 사용해서 집에 있는 전화를 사용해서만 이제 거기다 다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 통화가 불가능한 이런 수단이 통신 수단이 이제 삐삐였는데 그래서 숫자만 거기는 쓸 수 있거든요. 찍을 수 있거든요. 글자는 못 쓰고. 그래서 다 글자의 의미들을 이제 숫자로 바꿔서 거기서 서로 소통을 했는데 1010235는 뭘까요? 네, 요즘 잘 쓰는 표현이 아니는데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을 사모한다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옛날엔 이런 말 썼어요. 그래서 열렬히 사모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002라는 건 뭘까요? 자,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를 대학생들이 예를 들면 수업을 땡땡이 치자 이런 뜻이고 뭐 이만은 여러분도 알죠? 뭐 줄임말이죠. 이만. 그 다음에 5835 8282 545 119. 자, 이건 뭐냐면 오빠 아까 사모라는 게 이제 사모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사모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빠 사모해, 빨리빨리, 545는 오세요. 119.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또는 아주 지금 그 괴롭고 해서 불이 나니까 속에서 내 불을 꺼달라는 거죠. 119. 그래서 빨리빨리 오빠 사모하니까 빨리빨리 오세요. 그래서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답답하니 불타는 이 상황을. 자, 그 다음에 그 수박 얘기를 아는지 여러분이 한번 내가 질문했는데 여러분 수박 얘기를 압니까? 모르죠. 네,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자, 수박 얘기를 모르죠? 네, 모를 수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두 얘기는 아세요? 그러면 모르죠.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자, 모르죠. 모를 만두한 것입니다. 그죠? 모를 만두하죠. 그 다음에 수박이 수박인 이유를 아세요? 이건 알죠? 네, 그럴 수밖에고 만두가 만두인 이유는 그럴 만두하지.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건 모를 거야. 만두 두 개는 뭘까요? 자, 만두 두 개는 그만두게. 자, 이런 썰렁한 개그를 그만두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 이 시리즈를 더 이어가면 참여 얘기를 아십니까? 참여 얘기? 모르죠. 이 참여 알아도 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시리즈의 마지막은 뭐냐면 설탕 얘기입니다. 자, 시리즈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영어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설탕 얘기는 아세요? 모르죠. 당연히. 자, 이거를 영어로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것도 모를 수가입니다. 이것도 모를 수가. 자, 소금을 가장 비싸게 파는 법은 소하고 금을 나눠서 파면 되죠. 소 한 마리도 상당히 비싸고 금은 뭐 여러분이 금괴 알다시피 요만한 게 엄청나게 비싸죠. 그 다음에 물을 끈으로 묶는 방법은 얼음으로 얼려서 묶으면 되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주고 싶고 주고 나면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건 뭘까요? 자, 이게 초등학생들 영어 책에 나왔던 영어로 된 퀴즈였는데 정답은 이제 영어입니다. 그래서 S로 시작해서 T로 끝나는 영어 단어예요. 뭘까요? 가지고 있으면 주고 싶고 주고 나면 다시는 영원히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뭘까요? 이거는 secret, 비밀이죠. 그 다음에 보내기가 아쉽고 보내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뭐 가위를 내거나 주먹을 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당신은 지상 최고의 미남 미녀다를 뭐 네자로 줄인다면 그걸 믿입니다. 네, 그걸 믿냐고요. 네, 세자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다음 주제는 두 번째 주제인데, 자, 우리 교재에 이제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그 철학의 향기 이제
그 한 학기 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까지인데, 자, 문화란 무엇인가는 크게 세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서 자연과 자유라는 원리로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환경과 예술이라는 표제가 붙었는데, 오늘날 환경 문제에 대한 생태주의나 기술주의의 입장들을 극복하고 예술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써놓고 있고요. 세 번째 주제는 세계 시민과 이제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시민 사회라는 것은 우리 정치 문화가 도덕적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세계 시민의 정신을 가지고서 이 모든 문화와 정치에 임해야 된다. 정치적인 삶에서도.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원리적인 얘기부터 하면, 인간의 본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자 이 세계의 또 본질과도 연결고리를 갖는, 자, 두 가지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자연과 자유다라고 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뭐 이건 주로 이제 칸트 철학에 관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감성과 이성의 대립된 원리고, 또는 육체와 정신이라고도 우리가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라는, 자, 이런 이원적인 어떤 측면으로 인간을 이해할 때가 있죠. 또 세계를 볼 때 세계관에 있어서는 칸트의 그 세계관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듯이 현상 세계하고 예지 세계로 이제 세계를 나눠서 이해하는, 자, 이런 그 세계관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 안에서 보자면 어떤 과학적인 영역하고 도덕의 영역이 이제 그 구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립된 두 가지의 원리들이 그 문화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리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런데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에는 모든 것을 분열과 대립으로 봤다고 그랬죠. 이런 모순적인 것들을 분리시키고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이제 지배해버리거나 완전 분리시켜가지고 배타적으로 이제 대했던 것이 계몽주의적인 이런 형식 논리고, 모순율에 기초한, 모순을 배제하는 원리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낭만주의자들은 이것을 분리시켜 보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든 조화시켜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순을 내포하는 논리가 이제 변증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변증법적으로 이해하자면 자연과 자유가 물론 대립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구별되고, 그것들이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고 연결고리를 맺게 해주는, 또 현상의 세계와 예지적인 세계가, 또 과학과 도덕이, 감성과 이성이, 몸과 마음이, 자, 이걸 어떻게 연결고리를 맺고 조화를 할 수 있겠는가. 자, 이것들과 관련해서 매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핵심, 중심에는 예술과 취미가 있다. 문화적으로 보자면 이제 과학과 도덕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연결고리가 이제 예술과 취미고, 또 우리가 인간의 마음 능력 안에서 보자면 감성과 이성을 연결하는 고리는 인간의 판단력, 그 중에서도 반성적인 측면으로 사용된 반성이나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인간의 마음의 능력들이 조화를 이루고 연결고리를 맺는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또 상상력이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죠, 주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반성 속에서 판단을 하게 됐을 때는, 즉 우리가 일기를 쓰거나 우리가 성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찰을 한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감각적인 요소와 지적인, 이지적인 요소를 조화시키면서 여러 각도에서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거기서는 매우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하위, 상위의 모든 능력들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찰이나 우리가 이 사고 실험이 중요한 이유가, 인간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소우주라고도 하는 인간의 정신 능력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찰이자 사고 실험일 수 있겠다. 거기에는 상상력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감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요소까지도 성찰 안에서, 사고 실험 안에서 연결고리를 맺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성과 이성, 육체와 정신, 도덕과 과학과 도덕,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떤 예술적인 상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성찰을 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철학적인 사고 실험이자 철학적인 성찰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반성적인 판단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반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고 성찰하다 보면 어떤 판단에 도달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전체 능력을 조화시키고 또
또 개발해내는데 이런 성찰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술적인 취미 판단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판정할 수 있는 능력하고도 연결고리가 된다. 그래서 이런 예술적인 취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성 또는 동물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자연의 본능적인 것을 거칠고 조야하고 난폭한 이런 측면을 도야해서 교양을 쌓는다고도 말할 수 있고, 예술과 취미를 통해서 순화시키고 세련화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예술과 취미가 그래서 문화의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된다.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과학이나 도덕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문화의 중요한, 원리적으로 중요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인간 문화 안에서 오늘날 그 과학과 도덕,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이 두 문화 영역을 연결고리를 갖게 해주고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조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고 취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목표는 그러면 무엇이겠는가 하면 도덕화에 있다는 거예요. 칸트가 볼 때. 즉 인격적인 인간의 측면을 성숙시키고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 문화의 목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인간다운 삶의 목표이자 또한 이 세계의 목표라는 거예요. 즉 이 세계의 역사가 지향해 나가야 할 하나의 목표점이다. 그것이 인격의 완성이고 도덕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문화하면은 문명하고 구별을 잘 안 하는데, 칸트는 문명이라는 거하고 문화를 구별해서 시빌라이제이션이 문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시티즌의 라이프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 즉 도시 문명, 우리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산업 문명 이렇게 얘기하듯이. 근데 이게 문화라는 것은 단지 그런 문명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즉 그것은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것하고 관계가 깊은 것이, 인간의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소재를 개발한 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즉 과학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 시빌라이제이션이고 문명이라고 한다면, 기술 문명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그 기술 문명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 문화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본능적인 소질을 물론 충족시켜야 되겠지만, 인간도 동물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그것을 이제 충족시킨 것을 칸트는 이제 네이처, 인간의 네이처, 자연성을 충족시킨 것을 널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양육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런데 기술적인 능력이나 이런 실용적인 소질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교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회적인,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교양이자 또는 사회과학적 교양일 수 있겠죠. 그러나 교양이나 인간의 교육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 문화도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문화라는 것은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컬처의 어원은 쿨투라라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그러죠. 쿨투라라는 것은 어떤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우리가 농경 문화에서 문화라는 것도 왔어요. 항상 우리가 산업 문명 이전에, 산업 문화 이전에 우리가 농경 문화가 항상 기초 있죠. 그래서 쿨투라라는 말도 이제 밭을 간들다, 경작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자연적인 그 인간의 본성, 본능의 밭을 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먹여서 우리가 양육해서 잠을 재우고 밥을 먹이고 또 대소변을 받아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자, 이런 것이 널초고 자연적인 인간 본능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것이겠지만, 그러나 먹고 싸는 이런 것만을 개발하는 것이 문화가 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능력을 개발해서 인간이 물론 이런 기계적인 것들을 만들고 수단이나 도구들을 개량하잖아요, 편리하게. 근데 물론 그것이 인간을 편리하게 하고 쾌락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거기 또 그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통용시키고 상업적으로 물물 교환을 한다든가, 자, 이런 걸 통해서 실용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사회과학적인 지식이고 사회생활이겠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제 시티즌 라이프가 되겠죠. 그래서 시빌라이제이션을 만들어 갔다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 갔다. 기술 문명을, 또 산업 문명을, 그 다음에 이런 상업적인 사회 문명을 만들어 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산업 사회를 만들고 이런 기술 문명을 만든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인 소질 또는 인격적인 이런 인간의 소질이 개발돼야 된다. 즉 도덕화라는 교양이 쌓아져야 되고 도덕화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궁극적 목표는 네이처, 인간의 자연 본성에 대한 널처에서 그쳐서도 안 되고, 양육에서 그쳐서도 안 되고, 또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어떤 기술적인 실천, 또 사회적인 그것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사회적인 이런 활동의 개발, 이것만에 그쳐서도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적 교양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인간의 교육이나 교양도 결국은 도덕화, 인문학 또는
이 철학적인 이런 도덕화라는 교양, 그리고 교육, 인격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교양과 교육이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재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문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인문교양이고 철학교양의 이제 마지막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교양교육이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런 인격성에 대한 교육이고 도덕적인 교육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자연적인 인간의 측면에서 동물적이고 자연적인 그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이런 본성으로, 즉 현상의 세계로부터 예지적인 세계로, 또는 과학에서 도덕으로, 감성에서 이성으로, 자연에서 자유로 이렇게 이행하는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예술과 취미를 얘기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사회생활과 연결시켜 보자면 어떤 사교성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것이. 그래서 인간의 사교성이라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 교섭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결국 공감 능력하고 의사소통 능력하고를 핵으로 갖는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교적이다라는 것은 공감의 능력하고 의사소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희귀고머리처럼 혼자 게임에 갇혀서 그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교성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도 없다. 자기가 물론 기술적으로는 뛰어난 기술적 소질을 개발해서 누구보다도 스테이지 탑에 올라가고 정말 그 탑 랭킹 안에 들어가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또 그런 소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걸로 게임 머니를 뭐 어떻게 해서 교환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잘해서. 그러나 그런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능력이 있다 해도 그는 공감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매우 부족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아픔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들에 자기도 관여해서 보편적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함께 참여해서 도와주거나, 또 보편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그 속마음을 또는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이런 의사소통의 능력, 즉 보편적인 전달 능력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없이는 사교적인 인간의 삶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희귀고몰이나 이런 은둔형 외톨이 같은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분열성 인격장애라고도 하죠. 자기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사실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없다. 칸트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이 도덕화해 나가는데도 지장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인 결단을 하거나 또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이런 배려를 해 나가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교적인 인간이라는 것이 그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의 사교성이라는 것도 결국 공감이나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음의 능력들이 조화를 이루는, 즉 인격이 어떤 전인격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교성도 형성될 수 있고 육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마음 능력 안에서 보자면, 아까도 우리가 어떤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판단에 이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걸 반성 판단이라고도 하고 반성적인 판단력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우리가 성찰을 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고 실험이나 철학적인 성찰을 하는 과정, 이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의 능력들의 어떤 일치와 조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자, 이런,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이런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의 능력들이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생각이나 판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자, 이런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능력들이 조화가 이제 결국 사교성을 또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도덕성을 또 예비하게 된다. 그래서 문화 안에 만일 도덕성이 배제된다면 그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비참이다라고 이제 예전에 했던 표현대로. 그래서 도덕성이 많이 전제되지 않는 이런 문화의 성숙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칸트는 봤습니다. 그래서 만일 도덕성이 전제되지 않고 어떤 사교성만이 얘기된다면, 도덕성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교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돈벌이와 개인의 어떤 쾌락의 증대만을 위해서 이런 능력들이 의사소통의 능력이라든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능력들이 거짓된 어떤 자신의 어떤 이익이심 때문에만 이것이 사용된다면, 그래서 인격적인 것에
또 도덕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는 목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사용된다면 그러한 문화라는 것은 헛된 가상일 것이고 그런 그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이라는 것은 기술 문명이나 그런 그 상업 문명의 발달은 사상 누각이다. 모래성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제 칸트 입장에서 보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절에서는 이제 환경과 예술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만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예를 들면 동물의 권리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까지 나오는 것이 생태주의죠. 에코센트리즘이라고도 하고 에콜로지에서 중시하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에코센트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생태 중심주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연도 인간 못지않게 권리를 가져야 될 만큼 자연을 중요시해 버리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또 극단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에게도 인간의 권리와 마찬가지 것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좀 곤란한 문제가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소도 먹고 돼지도 먹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소의 권리와 돼지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인간과 동등하게까지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동물보호협회에서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은 인간의 어떤 생존 자체도 어려워지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반문화를 주장하는 것까지 나가게 됩니다. 생태주의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루소처럼 정말 원시적인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또 원시적인 자연으로까지 그냥 나가야 되는 게 되어버려요. 생태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인위적인 문화나 문명을 거부하는 것으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과학기술 자체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반문화적인 측면이 있다. 너무 극단적이라는 것이고. 다음에 기술주의라는 것은 기술 중심주의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 파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나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더 다른 기술, 또 더 강력한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현재 기술이 가져온 자연의 파괴라든가 환경 오염을 또 다른 기술로서 이제 해결하자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술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처방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특효약처럼 기술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은 기술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기술이 갖고 있는 이제 부작용이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또 다른 이제 더 강력한 기술을 개발할 경우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개발 당시에는 그런 부작용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약도 마찬가지인데 알약을 개발할 때 서양에서 특효약이라고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만들어내지만 그 성분이 다른 부작용을 낳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이제 특효약이 다른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걸 보았을 때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는 부작용은 그 당시에는 모른다는 거죠. 개발 당시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기술이 큰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원자탄을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 원자탄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알 수 없었죠. 파괴적인 능력만을 알았지 그것이 예를 들면 100년 이상 생태계를 완전히 오염시켜서 생명 자체를 살 수 없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까지를 생각하지 못했죠. 그것이 원자탄 하나에 얼마의 몇 톤의 위력을 갖고 폭파하는 힘이 있다. 이것만을 계산했지 원자탄 개발 당시에 인간과 또 생태계와 이런 자연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측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술이 말하자면 기술을 통해서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생태계 파괴라는 어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문화로 가는 것도 극단적인 것이고 생태주의자들이 기술주의자들이 이제 생태계를 이렇게 파괴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위험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두 극단적 입장을 극복하고 어떤 조화로운 하나의 모색을 해볼 수 있겠는가 했을 때 환경 문제 해결 방향으로서 칸트 같은 철학자가 제시하는 것은 그거죠. 미적인 교육, 아까 말했지만 예술과 취미를 통해서 인간의 감성을 교육하고 또 인간의 마음의 능력들을 조화를 훈련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의 능력들의 조화라는 것은 결국 인간 마음 안에도 자연성이라는 게 있고 또 물론 예지적인 인간의 어떤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차원도 있지만 인간은 감성적이고 자연적인 차원, 본능적이고 이런 동물적인 차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 마음 능력들, 인간의 능력들을 조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자연의 능력들을 또 정신의 능력과 잘 조화시키는 것이고 자 이런 감성 교육이나 미적 교육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능력들의 조화를 훈련하게 된다는 것은 자연을 돌보고 사랑할 줄 알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자 또한 자연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생태주의자들은 오직 자연주의잖아요. 자연만을 중시하는 것인데, 자연만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인간이 더 높은 차원이 인격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 인간의 정신적 차원까지도 그 자연적인 레벨하고 같이 조화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술과 취미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정말 그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없는 거고, 또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가치 있는 인격, 인간의 어떤 중요한 인격, 인간의 정신적인 이런 가치를 누구보다 또 소중하게 사랑하는 것이 예술가들이죠. 그래서 동물과 자연과 식물과 이 세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세계만을, 물론 그것도 사랑하니까 시를 쓰죠. 뭐 현상 세계를 소재로 해서 시를 쓰잖아요. 바위에 대한 시도 쓰고 파도에 대한 시도 쓰고, 하지만 그거를 단지 그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정신성의 상징으로 보죠. 도덕성의 상징으로도 보고, 그럼을 통해서 두 세계를 조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를 그 자연 그 자체만을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또는 인간의 기술 문명을 가지고서만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인간과 자연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환경 문제를. 그게 바로 예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자연성을 돌보고 보존하는, 자, 이런 그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이런 마음을 기를 수 있고, 또 자연이 오염돼 있잖아요. 사실 또 자연 자체가 순수하다기보다는 오늘날 많이 공해로 인해서 찌들었고, 자연도 오염돼 있고, 정말 자연도 많이 상해 있단 말이죠. 바다도 그렇고 오염돼 있고, 뭐 육지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상수도, 공기, 모든 것들이 오염돼 있잖아요. 지금 파괴돼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자연성을 돌보고 보존한다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정화시키고 원래 모습으로, 인간이 본래적인 실존으로 회복돼야 하듯이 자연도 본래적인 모습으로 정화되고 순화되고 치유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현재 이런 그 위축된 자연의 삶으로, 자연의 어떤 생태계로부터 좀 더 고양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연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예술을 체험을 통해서 자연에서부터 자유로, 감성에서부터 인간의 어떤 정신 능력으로의 이행을 구체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솝우화를 하나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솝우화는 동물들 소재로 하잖아요. 자연의 이런 자연성을 갖는, 동물성을 갖는 이런 돼지라든지 그죠? 이여우라든지 개미라든지 무슨 강아지라든지, 자, 이런 것, 그 동물들 소재로 해서 자연을 소재로 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를 거기에 상징화하는 것이죠. 인간의 도덕적인 성품, 자, 이런 것들을 의인화시키고 동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이런 자연성을 갖는 동물의 모습, 동물의 성격하고 인간의 어떤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인간의 어떤 성격을 결국 조화시키고 매개시키는 것이 이솝우화가 보여주는 그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고,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감동이죠. 근데 동화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예를 들었던 이런 피노키오 동화든, 또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도, 아까 농부를 상징했던 허수아비, 그 다음에 그 이빨 빠진 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동물이고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동물성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인간의 어떤 용기 없는 허풍을 떨고 굉장히 호통만 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뭐랄까요, 아까 영국성장이 얘기했는데 자기 과시적인 이런 인간의 성품을 이제 거기 투영해서 이빨 빠진 사자나 이빨 빠진 호랑이에 비유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동물성이나 자연성을 인간의 도덕성과 조화시켜서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연결고리를 갖는 것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이제 동화고 또 우화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도덕성의 상징이라고 이제 칸트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합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백합을 보면, 하얀 백합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순결함이라는 도덕성을 거기서 읽어낸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대나무라는 어떤 꼿꼿이 뻗어 올라간 그 대나무의 마디마디를 보면서 우리는 절개라는 어떤 고결한 인간의 어떤 도덕적 성품을 거기서 읽어내고, 아침 영롱하게 나뭇잎에 맺힌 아침 이슬의 그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침 이슬의 아름다움이 무엇을 느끼게 하냐면
순수함이라고 하는 인간의 뭐 칸트가 뭐 순수 실천 이성 뭐 이런 말 하듯이 그 순수성, 인간의 어떤 정직하고 진실된 어떤 인간격의 어떤 순수성을 우리가 거기서 상징적으로 본다는 거죠. 아침 이슬의 영롱한 그 투명함, 아름다움 속에서. 그래서 예술과 취미나 이런 아름다움의 체험은 인간을 도덕화시키는 매개를 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도덕적인 덕목이나 가치를 거기서 읽어내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뭐 주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하얀 백합의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순결이라는 어떤 가치, 도덕적인 성품을 거기서 읽어낼 수밖에 없고,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간이 조화롭게 마음의 능력 안에서 이것이 연결고리를 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우리의 어떤 하얀색과 그 백합의 모습을 우리 감지하면서 감성적으로 느끼면서 더불어서 뭘 느끼냐면 인간 정신 안에서 어떤 순수성이나 순결함이라는 이 도덕적 가치를 거기서 같이 조화롭게 그 안에서 결합된 것으로 체험하게 되는 게 이제 백합의 아름다움에 대한 체험이죠. 자, 이런 것처럼 예술과 취미는 도덕성의 상징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거기서 자연 안에서 도덕적인 상징, 즉 자연 안에서 어떤 정신적인 자유를 거기서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예술적 취미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도야,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하나의 교육적인 측면이 있고, 또 전체 세계관에서 보자면 자연의 세계, 현상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저 예지적인 세계, 도덕의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그 조화를 또 가능케 해주는, 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예술적인 취미고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우리의 활동이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을 도덕화해 나가는, 또 이 사회를 문화적인 문화로, 문화 사회로, 문화 세계로 만들어가는, 자, 이런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예술을 매개로 해서 아름다움의 체험을 매개로 문화는 이제 자연성으로부터 인간성을 도야하고 도덕성으로 이제 이행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술을 매개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시민과 민주주의라는 이제 그 챕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도덕적인 정치 문화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아까 과학과 도덕을 매개하는 것이 이제 예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하고 매우 밀접하죠. 밀접한 것이고, 근데 이런 정치라는 것이 사실 도덕성과는 좀 분리돼서 얘기되는 것이 근대의 특징이다. 그래서 근대는 이제 마키아벨리즘이 특징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고대인들은 우리가 공자나 맹자 시대나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시대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것은 도덕적,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도덕적인 것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덕치라는 사상이죠. 정치는 덕이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정치를 해야 된다. 사회를.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마키아벨리즘이라고 그래서 근대 그 정치학은 도덕과 정치는 별개의 것이다라는 입장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제 세계 시민의 이런 사회가 됐고, 또 이런 월드 시티즌이라고 하는 이 세계 시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그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마키아벨리즘 가지고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도덕과 정치가 분리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현상의 세계와 예지적 세계를 매개시키는 것이 이제 아름다운 예술 체험이듯이, 또 과학과 도덕을 우리가 이런 정치와 도덕을 또 매개시키는 그런 문화가 예술적인 인간의 어떤 감수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시민의 어떤 그 뭐랄까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시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술적인 그 마인드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치가 도덕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도덕과 정치가 결합해야 된다는 얘기도 이런 예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기적이고 어떤 이익 계산에만 몰두해서는 사실 도덕성을 배제할 수밖에 없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술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했을 때는 아까 자연적인 것, 인간의 본능적인 것, 동물적인 측면을 보면서도 우리가 사자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이런 도덕적인 것과는 직접적으로는 관계없는 자연성의 것들을 보면서도,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도 백합이나 이런 이슬이나 거기서 우리가 도덕성을 연결고리를 갖고 느끼는 것이 이제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정치라는 것도 사실은 도덕하고는 별개의 것처럼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예술적인 마인드로 접근했을 때는
정치와 도덕도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이런 공통감이다라고 얘기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교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 칸트가 또 예술과 취미가 사회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인간을 서로 소통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보편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고 남의 어떤 서로 간에 그 관여를 해 나갈 수 있는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삶에 참여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 자 이런 공감 능력하고 연결고리를 간다고 그랬는데 예술과 취미의 능력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회 속에서 사교성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 했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칸트는 공통감 센수스 커뮤네스라고 했죠. 근데 이 커먼 센스죠, 영어로. 이런 공통감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감 능력인 것이죠. 공감 능력.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이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이고 또 세계 시민의 정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도 정치 문화가 도덕화되는 데서도 이런 공감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예술과 취미 능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이제 공감 능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취미의 능력이고 공통감이 예술적인 능력이고, 우리가 지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이론적이고 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하나의 상식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모든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도 상식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의사소통할 수 있으려면 상식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되잖아. 모든 아무리 전문적인 내용의 지식도 전달하려면 상식을 기반으로 전달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지적인 측면은 이제 상식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람과 공감을 하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공감할 수 있는 그 기초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의감이라든가 세상에 보면 어떤 불의를 봤을 때 화를 내는 이런 느낌을 갖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양심을 구성하는 하나의 그 내용들이고 이런 양심이 바로 모든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의지적인 차원에서 도덕적 차원에서 의지적인 결단을 해나갈 때 사람들이 행위로 나가는 그 공통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일 수 있겠죠. 그래서 공통감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한 것지만 감정적인,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취미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술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상식이 되는 것이고 또 의지적이거나 도덕적인 실천과 연결시켜서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감이라는 것은 양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화를 성숙해 나가는데 문화가 성숙해 가고 아까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조야하고 어떤 매우 난폭하고 거칠 수도 있는 이런 자연적인 본능이나 본성으로부터 감성으로부터 순화되고 세련화되고 도야해서 도덕적인 인간의 정신 능력으로 자유와 이성이라는 이런 차원으로 예적인 차원으로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제 문화의 발전 방향인데 근데 이렇게 문화가 발전되고 문화가 성숙해가는 기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두 대립할 수 있는 두 극단의 요소들 즉 자연과 자유, 감성과 이성 또 뭐 육체와 정신, 현상세계와 예지세계, 과학과 도덕 또는 여기서는 정치와 도덕이라고 하는 이런 극단의 두 대립할 수 있는 이 이율배반적인 이 원리들이 매개가 돼야 되겠죠. 조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조화를 시키는 것이 아까 공통감이라고 했단 말이죠. 세계 시민 정신이기도 한 이 공통감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의 의사가 소통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 공통감을 다른 말로 하면 건전한 판단력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칸트는 이 문화가 성숙해 가는 데는 공통감 또는 이런 건전한 판단력을 길러야 되고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 그럼 이런 것을 훈련할 수 있는 규칙은 무엇이냐 했을 때 칸트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스스로 생각해라. 자, 이거는 계몽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이건 자유의 원칙이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평등의 관점일 수 있어요. 나만 옳다. 내 관점만을 주장한다기보다는 나와 대화 파트너인 그 상대방, 특히 나와 반대되는 입장을 만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되는 사람의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등한 거라는 거지. 내 관점에서만 계속 내 주장만 한다는 것은 물론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유는 나의 자유일 뿐이지 타자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타자의 자유까지를 존중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라고 한다면
타자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일단 벗어나서 그러면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판단해 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이 결국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고 평등이란 덕목을 쌓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이제 규칙이 뭐냐면 건전한 이런 인간의 판단력, 성찰 능력을 기르는 하나의 방법이 또 하나는 항상 일관되게 생각하라 또는 모두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너의 관점에서 그리고 나와 반대는 너의 관점에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나와 너를 뿐만 아니라 그와 그녀 그리고 우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 자, 이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항상 일관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결국 박애의 실현일 수 있겠죠. 박애 정신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덕목을 우리가 뭐랄까 판단력의 관점, 판단의 관점에서 또는 정치 문화 안에서 또는 사회 생활 안에서 실현하는 방식이 이 박애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우애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우애 또는 박애라고 하는 이 그 근대의 민주주의를 형성시켰던 프랑스 대혁명의 그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념이라고 했던 이 자유평등 박애라는 것이 결국 건전한 판단력을 기르는 이런 훈련 과정에서 이런 자유평등 박애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전한 판단력을 기르는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나의 관점에서 또 상대방의 관점에서 나와 반대되는 관점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 그리고 항상 일관되게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기르고 또 그런 관점에서 행동해 나갈 때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다. 민주주의 이념이 실현된다. 그랬을 때 그 사회는 그런 또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인 삶이라는 것은 공정한 삶이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구현되고 그럴 때야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가 또 세계 평화는 달성된다는 거죠. 그 세계 시민이 결국 추구하는 궁극 목표는 공정한 세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또 평화로운 세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계 시민의 정신을 우리가 또 관점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런 공통감을 기르는 것이고 또 건전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것을 훈련하는 하나의 규칙이 나의 관점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또 나와 반대되는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에서도 평등하게 생각해야 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항상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모두의 관점에서 뭐 백인의 관점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또 유럽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또 남자든 여자든 또는 어린이든 아니면 늙은 노인이든 성인이든 간에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이 모두의 관점에서 항상 일관되게 어떤 편견과 편애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박애의 정신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시민,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세계 시민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예술과 취미 능력이라는 것과도 관계되는 것이 이제 공통감이고 또 반성적인 판단력이라고 그랬죠. 그거 다른 말로 하면 철학적인 성찰의 능력입니다. 또는 사고 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자 이런 철학적인 성찰의 능력을 기르는 것은 예술과 취미 능력하고도 연결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반성 속에서 나의 입장을 내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되는 이 사람의 입장과 관점을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결국 건전한 판단력을 기르며 공통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공동체적인 감각을 만들어가고 또 수행적인 공감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런 공통감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공감이라는 거죠.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공감이고 삶 속에서 또 상호 주관적인 그런 타당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어떤 능력이 된다. 그래서 또 모든 공개적인 공론장에서의 합의가 가능한 우리가 뭐 비판 이론가인 하버마스가 말하는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의사소통적인 합리성 또는 공론장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공적인 논의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토대는 바로
또 그걸 통해서 설득하고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그 토대에는 바로 이런 공통감이라는 것이 있고 건전한 판단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전한 판단력은 길러져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항상 일관되게 모두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이런 덕목, 이 가치가 이념이 민주주의의 이념이 실현되고 그래서 결국 세계 시민사회가 도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본인들이 각자 다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다. 이 세계 속에서의 한국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 시민의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나의 자유의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만 나의 자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타자의 자유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자유뿐만 아니라 타자의 자유를 뭐가 서로 공존 가능한 자 이런 사회가 이제 도덕적인 사회인데 도덕적인 세계인데 자 이렇게 도덕적인 세계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칸트는 나의 자유와 타자의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런 공존할 수 있는 질서를 법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법에 대한 칸트의 정의입니다. 나의 자유와 타자의 자유가 공존하는 질서, 체계. 근데 이런 그렇게 도덕적인 또 이런 법이 이제 이런 법이 체계화되고 그 법이 실행되는 사회가 바로 도덕적인 사회가 되고 도덕적인 세계가 될 텐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이제 법은 정치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법한다는 것은 입법기관에서 하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도덕적인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자유와 타자의 자유가 공존하고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박애의 정신을 가지고서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은 세계 시민 사회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도덕적인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진정한 도덕 세계가 실현되는데 자, 이렇게 이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제정되는 법들이 뭐냐면 하나는 작은 의미에서 국내법이 있어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민법, 상법 같은 이런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내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같은 원리에 의해서 사실은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우리나라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우리와 적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적대국인 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권리를 두 나라 간의 어떤 평등한 공존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국제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원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나와 우리나라와 상대 국가만의 이런 국제법을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든 나라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난민들도 있잖아요. 어느 나라의 정부에서 망명을 오고 독재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사회에선 도저히 살 수 없어 인권을 무시당하는 사회여서 인격적인 삶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난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난민들은 국적이 없어요. 여권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국제법은 사실은 여권이 있어야 되고 그 여권을 가진 사람이 그 나라와 우리나라 간의 관계 속에서만 국제법은 적용될 수 있는데 세계시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난민조차도 하나의 세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국가로서는 전 난민이기 때문에 그 소속된 그 국가가 이제는 없고, 거기서부터 탈출했으니까, 망명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도 없고, 국가도 어떤 소속이 없는 어느 나라 국민도 아니지만, 그가 세계 시민의 하나의 세계 시민으로서는 인정받아야 되고, 난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난민들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나라 또는 그 나라로부터 탈출된 어떤 국적이 없는 난민조차도 대우받을 수 있고 자유와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이 바로 세계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이것은 완성되지 못한 것이죠. 국제법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국제법도 국가 간에 몇 개 국가 간에만 이제 국제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세계 시민법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칸트의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본 인간 문화와 역사의 발전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칸트가 이제 국제연맹이라는 것을 제안했고 그 청사진을 이제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는 말년의 그 글에서 제시했는데 이런 국제연맹을 제시하고 세계시민법까지 나가야 된다는 이 모든 사람의 자유가 존중되는 자 이런
뭐 박애 정신을 가지고서 자유평등 박애라는 민주주의의 그 완성을 위해서 그가 세계시민법을 얘기하면서 결국 국제연맹까지를 제시했는데 이 청사진이 실현된 것이 바로 유엔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사실 칸트는 2차 세계대전 한 200년 전에 벌써 이걸 제시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냥 한 늙은 철학자의 뭐 하나의 그냥 탁상공론이거나 뭐 이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제국주의잖아요. 그래서 산업사회 끝난 후에도 뭐 노예제도 있었고 각 나라가 태양이 지지 않는 뭐 영국이라는 뭐 제국이 있었고 프랑스 제국이 있었고 이런 서로 제국주의적으로 서로 이기적인 그 국가 간의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무슨 국제법이며 그것도 파기되는 상황에서 세계시민법이라든지 국제연맹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결국 모든 나라 간의 전면적인 전쟁을 치른 후에는 결국 인류가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고 이 지구촌이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다라는 핵무기에 의해서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이제 조직하게 됐는데 그게 유엔이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즈가 만들어지는데 이 유엔을 설립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핵심적인 유엔 헌장을 만들 때 가장 기초에 뒀던 문서가 바로 칸트가 썼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그 논문이에요. 말년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를 기초로 해서 그 철학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엔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유엔도 추구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어떤 국제법을 넘어서서 세계시민법, 물론 국제법상 중재도 해나가지만 유엔이 세계시민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목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유엔도. 근데 지금 물론 아직은 그 과도기에 지나지 않지만 유엔이. 자, 아무튼 이런 영원한 평화라는 것은 칸트가 썼던 그 글의 마지막 말년에 썼던 제목처럼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고 그 글을 썼는데, 그 영원한 평화는 그 단지 희망의 액자 안에 담아서 감상의 대상으로만 걸어놓아서만 안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원한 평화라는 것이 인류와 세계의 도덕화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실현시켜야 할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년에 이제 그 철학자인 칸트가 썼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는 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간단한 스케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교재에 사실 그 아까 그 도덕적인 정치 문화를 뭐 생각한다는 이제 그 세계 시민에 관한 관점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그 절에서 사실 앞부분에 이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떼어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톨스토이와 칸트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뭐 아인슈타인도 물론 여기에 잠깐 뭐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갖고 있는 예술가 톨스토이, 우리가 낭만주의 시대 대표적인 또 예술가였던 소설가 톨스토이, 그 다음에 낭만주의를 열어놨던 개몽시대의 철학자 칸트, 비판 철학자 칸트, 그리고 현대 그 아인슈타인. 네. 자, 이런 그 물리학자, 과학자 아인슈타인, 이 세 사람이,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 이 세 사람이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술가라고 한다면 정서적인 것이 매우 뭐 발달했다고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감정. 그리고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누구보다도 선한 의지를 강조한 사람이니까 의지적인 면, 실천 이성을 강조했으니까 도덕적인 실천을 뭐 의지력이 강했다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인슈타인이라면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상대성 원리를 그 어려운 수식으로 인의 MC 자성이라는 그 법칙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각각 감정, 의지, 지적인 면에서는 아주 최고의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천재인데. 자, 톨스토이와 그럼 칸트의 공통점이 뭐냐? 자, 톨스토이가 말년에 그 단편 소설을 썼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소설을. 매우 짧은 글이에요. 여러분이 뭐 혹시 뭐 검색을 해봐도 나올 거고, 아마 뭐 양이 적으니까 읽어볼 수도 있는 거죠. 단편 소설이어서. 자, 그래서 자, 이 단편 소설 속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미카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뭐라고 할까? 신의 어떤 전령이었던 역할을 했던 천사인데, 미카엘이 신의 뜻을 어겼다는 거죠. 신이 어떤 여인의 그러니까 미혼모 같은데, 그죠? 사생아를 낳은 미혼모를 이제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미카엘이 그때 보면 거기서는 그 역할이 저승사자 같은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들의 영혼을 데려오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신이 그 젊은 여자, 사생아를 낳은 미혼모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 영혼을 데려오지 않았던 거죠. 어기고. 왜 안 데려왔냐 했더니, 그 미카엘은 너무 처지가 딱하고 가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지금 내가 이제 병에 걸려서 뭐 어떤 불치병에 걸려 있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아는데 내가 지금 죽게 되면 지금 이 사생아인 이 내 자식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남편 될 만한 그 남자는 도망갔고 버려지고 살았는데 내가 겨우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사람을 돌볼 딱한 이 처지에서 아무도 이 아이는 얼어 죽고 말지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발 이 아이를 위해서 제발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나 딱해서 그 동정심을 가지고 이 미카엘이라는 천사는 결국 신의 뜻을 거역하고 데려오질 않았죠. 그러자 신이 이제 이런 과제를 내준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내가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 지상세계에 내려가서 알아와라. 만일 알게 되면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다시 천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귀시켜 주겠다. 그러나 이 답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고 벙어리로서 살아야 되고 이걸 알 때까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되면 깨닫게 됐을 때는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와서 예전 같은 신의 전령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과제를 줬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신이 내린 그 질문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 안에 그러면 없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안에 허용되어 있지 않은 것은, 거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사람 안에 허용되어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이제 신은 주었고 과제로서, 자, 이 과제에 대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고 답을 알게 됐을 때 다시 복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카엘은. 자,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럼 여기서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냐면 이 소설 안에서 알몸으로 이제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알몸으로 이제 그 러시아의 어떤 추운 겨울에 영하 몇 도가 되는 그 추운 겨울에 이제 허름한 음식점 옆에서 쓰레기통 옆에 이제 쭈그리고 이제 이렇게 앉은 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마치 터미네이터가 이제 여기 지상에 나올 때 그 벌거벗고 나온 것처럼, 자, 우리가 이 미카엘 천사가 이러고 쭈그리고 있는데 이제 어떤 구두방 노인이 거나하게 이제 술 취하고 구두방 노인이 이제 그 음식점에서 나오면서 딱 지나갔는데 스쳐 지나가다가 다시 얼핏 보니까 뭔가 사람의 흔적이 보인 것 같아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는 보니까 어떤 젊은 남자가 모습을 한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추운 겨울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떨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두방 노인이 지나치려다가도 너무 안 됐다. 정말 측은지심이 발동했죠. 그래서 자기 외투를 두꺼운 그 겨울 외투를 이제 덮어서 주면서 씌워주고는 이제 어디서 왔냐고 이제 물어봐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벙어리구나 결국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채 그러면 어떻게 말도 못하는 사람을 내가 소통이 안 되니 그렇다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그냥 벌거벗은 채 저 옷 한 번 주고 끝낼 수도 없고 안 됐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끌고 부축을 해서 미카엘을 데리고 결국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게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톨스토이는 거기 소설에서. 자, 그때 미카엘은 뭘 깨달았냐면 아니구나. 요 다음에 이제 장면을 보면, 자,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집에 가니까 이제 마누라가 딱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웬 이상한 모르는 낯선 남자 하나를 이렇게 자기 외투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오는데 벌거벗은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구두방 주인의 부인은 아주 화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 형편에 정말 쥐꼬리만한 거 겨우 구두 수선해서 벌고 살아가는 우리 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 누구를 갖다가 지금 숙식을 할 만큼 그런 여유가 있냐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이제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움찔했겠죠, 이 미카엘도.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구두방 노인은 괜찮아요 데리고 가서 이제 앉힌 거예요. 이렇게 자기 식탁이나 어떤 테이블에. 그러자 부인이 사실 내쫓으라고 했던 그 부인이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남아있던 그 음식을 거기 저녁을 먹고 남았던 그런 국이나 이런 음식들을 갖다가 건네주면서
추운데 배고플 테니 이거라도 드시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자, 그때 여기서 이 소설에서 보면 이제 깨달은 것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이 미카엘은. 그래서 뭘 깨달았냐 했더니,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도 처음에 이제 그 굴방 노인도 그렇고 훅 지나가려고 하다가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뭐 훅 지나가려고도 하다가도 추우니까 자기나 몸을 사려서 그건 자기 생존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외투를 건네고 또 그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데리고 갔단 말이죠. 또 그 부인도 아니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든다고 자기 생존만을 이기적으로 관심 있게 사는 그런 욕심을 가진 인간일 뿐이구나 생각했다가 보니까 또 다시 그 측은한 마음에 나를 또 이렇게 대접하는 걸 봤을 때는 이 부부가 다 인간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사람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과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사랑이라는 게 있다. 동정심도 있고. 자,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 안에 없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에게 허용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거기 보면 이제 구두방 주인이 이제 결국 그 벙어리라고 생각한 미카엘을 데리고 구두수선을 하게 하죠. 예. 그래서 같이 구두수선을 하는데 아주 그 잘 배워서 유능한 이제 구두수선공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귀족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 구두를 하나 장화를 주문하면서 한 10년 이상을 신을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10년을 실을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 그러자 이 구두방 노인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왜냐면 이제 박봉에 시달리던 뭐 구두 수선해봐야 고쳐줘봐야 뭐 얼마 받지 못하는데 이제 아주 큰 장화, 큰 그 장화를 만들어서 뭐 부르는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했으니까 아유 금화를 몇 개나 받을 수 있고 아주 큰 돈으로 이제 이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아주 좋은 기분 좋아서 아주 웃음을 띄우고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물끄러미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 유능했던 이 미카엘이가 하는 것을 보니까 아니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하는 게 지금 가죽도 아니고 무슨 지푸라기 같은 거를 이렇게 꼬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하는 짓이냐 이제 화를 내려고 이렇게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그 귀족의 하인이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장화를 취소하고 그 관에다가 시체에다가 시킬 수 있는 그 염을 할 때 하는 그 뭐 십신 같은 걸로 바꿔서 만들어 달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 구두방 주인은 깜짝 놀란 거지만 미카엘은 뭐 당연하다는 그 집신을 이미 꼬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미카엘이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사람 안에 허용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됐다는 거지.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서 자기는 다 알고 있는데, 즉 예를 들면 귀족이 처음에 와서 그 가죽 장화를 10년 신을 만한 걸 아주 튼튼한 거 부탁했을 때부터 자기는 들어오기 전부터 딱 들어오자마자 뭐 다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보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곧 죽을 것이다. 지금 나가자마자 죽는다는 것이 보였고, 또는 뭐 자기가 저승사자였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예지력이 있다는 거죠. 뭐 동료 천사가 왔다든가 뒤에는, 또는 뭐 아무튼 예지력이 있어서 보였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들어올 때부터 후광을 알듯이 우리가 뒤에 저 사람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뒤에 바로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즉 예지력이 없다는 거죠. 미래를 아는 능력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걸 깨닫는 계기는 뭐였냐면 이제 이렇게 쭉 생활을 하다가 구두수선공으로 어느 날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누가 왔냐면 자기가 이렇게 벌을 받게 된 계기가 됐던 그 아이, 그 미혼모가 낳은 아이 있죠. 사생아로서 태어난 그 아이가 딱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었겠지만 뭐 거의 초등학교 갈 만큼 나이가 이제 들어서 우리가 어린 깐난 아기였던 아이가 이제 벌써 한 뭐 6, 7살이 됐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잘 몰라봐도 또 이 천사니까 예지력이 있어서 그런지 딱 보니까 알게 됐다는 거야. 그 아이구나를. 근데 그 아이가 자기는 이제 동정심에 이제 못 데리고 왔는데 엄마를, 그 엄마는 이미 죽었고 다른 전사가 이제 데려가서 죽었는데 불구하고 이 아이 엄마가 아닌 다른 어떤 아줌마하고 함께 들어왔는데 매우 행복한 모습으로 들어왔고, 그리고는 이제 이 아이가 학교를 가서 신발을 입학 기념으로 좋은 신발을 맞춰달라고 이제 해달라고 여기 온 거예요. 구두방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깨달았다는 거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이제 이 미카엘은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신이 준 질문에 과제를. 그래서 뭐였냐면 자기는 주변에 가족들이 돌봐주고 이러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바로 자기 친한 사람들과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나 그런 의미의 작은 의미에서의 그런 애정이나 이런 그 혈육 간의 애정 이런 것으로만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박애 칸트식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박애인 거죠.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기도 했던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도 한 마지막 원리 세 번째 원리 박애 그지? 프랑스의 국기가 상징하는 파랑, 하양 그리고 붉은색을 표현했을 때 그 박애죠. 그래서 자유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이 붉은색 이 박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박애를 말하는 것이다. 즉 사랑으로서 살아가는구나. 즉 거기서 자기 친육 혈육도 아니고 자기 그 친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딸만큼이나 또 자기 딸 이상으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것을 봤을 때 인간은 육친의 정 어떤 본능적인 동물들이 자기 자식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식의 그런 본능적인 사랑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은 정말 박애의 정신을 가지고 더 큰 사랑을 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랑에 의해서 이런 사생아든 고아든 불우한 이런 가난한 사람조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정신, 사랑의 덕목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설은 끝나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이제 벙어리인 줄 알았는데 이런 내용들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죠. 세 가지 과제가 뭐였고 그 과제를 내가 이럴 때 깨달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이제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내용입니다. 좀 길게 됐는데 그래서 그럼 이 톨스토이의 이런 그 대답하고 작품에서 보여준 대답하고 이 질문에 대한 칸트의 대답은 어떻게 다를까 했을 때 정신적인 어떤 그 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랄까 어떤 인생관의 어떤 공통성을 볼 수 있는데 톨스토이가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구두수성공이나 그 아내가 보여줬던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칸트는 인간 안에 있는 것을 이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다만 그 이성이 물론 과학을 할 수 있고 이론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이성만이 아니라 칸트가 더 중요시했던 것은 이론 이성보다는 순수 실천 이성의 우위를 얘기하니까 실천 이성이고 그렇다면 이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톨스토이가 얘기했던 인간의 어떤 양심적인 그런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나 또는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나 타인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소통의 능력, 공감의 능력하고 연결고리를 가지니까 결국은 어떤 양심적인 것하고 연결고리를 맺을 수 있겠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사랑도. 그래서 칸트의 이 실천 이성이라는 것은 특히 양심하고도 연결고리를 가질 수밖에 없죠. 선의지하고.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없는 것은 즉 사람 안에 허용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고 했을 때 미래를 아는 능력.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그 귀족처럼. 근데 칸트도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예지적인 세계를 알 수 없다. 즉 사물 자체를 알 수 없다. 즉 과학은 이론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도 무엇을 알 수 없냐면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과학이 연구를 한다고 해도 자체의 세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는 섬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빙산의 저 밑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저 해저에 그 마그마가 들끓고 있는 저 지층의 저 밑바닥의 바닷속 깊숙한 곳을 바다의 그 넓은 세계 자체를 다 헤아릴 수는 없다. 그것이 칸트가 말한 자체 세계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예지적인 세계고 그게 톨스토이가 말하는 미래를 아는 능력하고도 연결고리가 있겠다. 그래서 미래를 아는 능력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지력이 없다고 했는데 칸트도 예지적인 세계를 과학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라고 마지막으로 톨스토이는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인간 박애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칸트의 경우도 결국 이기심이 아니라 어떤 경향성에 따른 즉 본능적이고 어떤 욕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 충족에 해당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그런 욕망이 아니라 순수 실천 이성으로서의 선한 의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 선한 의지라는 것이 톨스토이로 치면은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할 수 있겠다.
즉 이타적인 사랑의 능력일 수 있겠다. 즉 그것은 뭐 양심적인 것이고 선한 의지를 낳은 이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칸트는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성의 사명으로서. 그러니까 칸트가 말한 이성의 사명이나 톨스토이가 말한 어떤 이타적인 사랑이나 그 다음에 톨스토이가 인간에게 허용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미래라는 예지력이나 칸트가 말한 과학이 예지 세계를 알 수 없다라는 자체 세계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이나 그럼 톨스토이가 사람 안에는 사랑이라는 능력이 있고 사랑이라는 덕목이 있다라고 했다면 칸트는 이론 및 실천적인 이성,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는 거죠. 과학이나 도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 여기서 뭐 조금 차이를 갖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매우 강조하는 이런 세계관이자 가치관일 수 있겠다. 톨스토이와 칸트는.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도 사이언티스트이기 전에 모랄리스트가 되라는 말을 유명한 명제를 남겼죠. 그의 자서전에서 후학들에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칸트나 톨스토이와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도 과학자이지만 그가 아무리 이론적이고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가진 과학자 엘리트지만은 그 역시도 이런 엘리트로서의 과학 이론 과학을 수행하는 능력에 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이 도덕적인 실천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